이제 납세고지부터 갈게요. 이제부터 이제 징수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임의적과 강제적으로 나뉘는 절차로 간다. 그래서 쭉 보면 제일 먼저 납세고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납세고지서상에 납기가 있는 거죠. 납기. 언제까지 돈 내라. 근데 만약에 이때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아요.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게 독촉이죠. 독촉. 독촉장에 또 납기가 있겠죠. 언제까지 납부해라. 납기라는 건 납부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납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말 안 듣는 거죠? 때려야죠. 말 안 듣으면 때려요. 이제부터 강제적인 징수 절차로 넘어가요.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거 압류. 이해하시겠죠? 압류하면서부터는 사실 납기가 없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정확히 하면 납기가 없고 계속 진행되는 거. 언제든지 납부하면 압류 해제해두고 압류한 다음에 쭉 넘어가는 게 재산을 매각하겠죠. 매각 하면 돈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분배하겠죠. 배분이라고 얘기해요. 공매대금 배분한다. 이런 과정이고 지금은 임의적 징수 절차. 나중에 배우겠지만 압류하려면 원칙적으로 독촉을 해야 돼. 독촉이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럼 제일 먼저 납세고지를 배울게요. 여러분 세법학 배우면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알지. 납세고지는 부가고지가 있고 징수고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부가고지, 징수고지. 부가고지는 뭐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걸 얘기하죠. 징수고지는 뭐야? 확정된 세액을 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 국세징수법은 부가고지 배우는 거야, 징수고지 배우는 거야? 원칙적으로 징수고지 배우는 거야. 원칙적으로. 기출된 지문 되게 좋은 지문인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의의에 먼저 이행을 청구하는 거다라는 말은 잘 기억해서 이행 청구가 결국 징수고지에 돈 내놔라 이 얘기죠. 기출 볼게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에 납세고지는 이거 국어를 좀 잘해야 돼. 나 같은 표현을 좀 이렇게 했을 때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통지를 이렇게 했을 텐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가고지로의 성질은 없다. 반대가 되는 거죠. 결정 경정에 대한 고지니까 부가고지의 성격만 있는 거예요. 징수고지의 성격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 동시에 있으면.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배우면 필요적 기재사항 배우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그 내용이 없으면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넣으면 효력이 있고 안 넣으면 만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고지서가 반드시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세 기간이 있어야죠. 과세 기간. 그래서 고지서는 과세 기간별로 날리는 거야. 기간, 과세, 세목이라면. 그다음에 세목이 있어야 되겠죠. 범위세 내는 건지 소득세 내는 건지. 그다음에 세액 및 산출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세액 및 산출 근거.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불복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게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시험에서 가산세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납부 장소. 납부 장소는 국고수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누락하면 그 고지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발급 시기 있죠. 발급 시기. 그 밑에 훈시 규정이란 말 있죠. 거기다 체크. 훈시 규정. 훈시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느낌 있죠? 훈시 규정.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가끔 한다고. 거의 안 하죠. 훈시 규정이죠. 그렇죠? 들으나 마나죠. 그렇죠?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거지. 그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발급 시기를 가지고 절대로 X짐을 만들지 않아. 무조건 O밖에 없어. 발급 시기는. 틀린 짐을 만들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훈시 규정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급 시기는 무조건 O 규정밖에 없어. 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거기 기출된 거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 한 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일정하지 않으면 즉시 발급해야 된다.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자, 오른쪽에 납부기한의 지정. 자, 여러분 납부기한이라는 건 언제까지 납부해라 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근데 국세기본법에 보면 돈 마련할 시간 14일은 있어야 되잖아. 훨씬 전에 발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고지하죠? 그럼 납부기한을 30일 안에 두라는 얘기죠. 납부기한을 30일 내. 납부기한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납세 고지의 효력 제일 중요한 거죠. 돈 달라는 거죠. 국세기본법에서 배워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중단되는 효과. 유예하는 건 뭐? 정지의 효과. 그래서 중단과 정지를 자꾸 바꿔서 출제 잘 한단 말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건 중단되는 효과.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고지서 받고 독촉 받았어. 그래서 돈을 내.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압류 쳐놨어. 그러면 압류하는데 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다 체납처분비란 말이야. 그럼 처음에 내가 독촉장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세액이 3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 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50만 원 더 내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긴 하지. 이 사람 참 내는데 뭐 니들이 뭐 그래서 그거까지 내라고 그래. 닥치라는 거죠. 무조건 내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라고 그럴 때 그냥 50만 원만 주면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왜 막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 3천이었어. 그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체납처분비 징수와 관계되는 원래 국세, 과세기간 세목, 체납처분비 산출 근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납부기한 납부장소 적은 체납처분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납세 고지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체납처분비만 내라. 그럼 이건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국세 완납이 다 된 다음에, 다른 건 다 낸 다음에 나오겠죠.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전원에게 고지한다. 사실은 부가권과 관련된 고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 고지서에 갑, 을, 병 다 적는 거야.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한다. 자, 다음 페이지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좀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관적 이해 때문에 체납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할 때는요. 본래 납세 의무자의 체납 근거를 알려줘야 되겠지. 왜 나왔는지, 국세 등등등을 알려준다. 근데 대신에 원래 납세 의무자에게도 통지를 해준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도 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절차 있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사실 언제 배웠냐면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오른쪽 가봐. 오른쪽. 요거 왼쪽에 있는 건 다시 설명 안 하고 오른쪽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때 100%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를 이제 양도담보 설정한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곧바로 뺏어가는 거잖아. 그것도 되는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고지 전 양도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거를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법정 기일이 있고 양도담보 설정일이 있어요. 국세가 우선하는 거죠. 납부 통지하고 납부 최고해.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해. 선생님, 근데 거기 제3자가 우선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고지 전 양도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고지 전에 지금 양도한 게 아니라 고지 후에 양도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물적 납세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물적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는 건 제3자가 우선하지 않고 그 담보에 그대로 딸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함께 한 거 맞아요? 근데 제3자가 우선한대잖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제3자. 그리고 그 규정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제3자 입장에선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국가가 지금 얘한테 돈을 막 달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담보권하고 되게 많이 다른데 내가 매매를 해. 매매를 얘한테 뭔가를 사. 얘가 체납에 있는지는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르는 거야. 제3자는. 여러분이 집 살 때 한번 생각해봐요. 집을 산다고 쳐봐. 얘가 막 체납자야. 근데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안 돼 있어. 그럼 얘가 체납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거 산 사람은 무조건 책임 없는 거야. 그래서 압류가 진짜 무서운 거야. 압류된 재산을 사면 나는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고지서만 받았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대신에 뭐냐면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표현 조문을 보면 물적 납세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넘겼어도 네가 책임져란 얘기야. 세금. 너도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 재산으로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3자에게 양도해도 제3자는 우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물적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얘들이 빨리 누군가에게 넘기기 전에 압류만 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압류만. 지금 이해하시겠죠? 압류를 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압류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독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조문을 여기다 넣어놨어. 그래서 해결책 보시면 납부 통지하고요. 납부 최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독촉이라는 말이 제2차 납세 의무자나 물적 납세 의무자로 가면 납부 최고라는 말로 바뀌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납부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구석에 있고 어려운 지문이야. 근데 해설을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다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 거지. 그래서 거기 그 문장을 좀 기억하세요. 양도 담보 권자인 물적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 최고서나 혹은 독촉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발급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지전 양도의 하남 그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고지는 납세 고지서, 2차 고지가 독촉장인데요. 제2차 납세 의무나 납세 보증인 있죠. 이 사람들에겐 독촉을 납부 최고라고 불러요. 근데 양도 담보권자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독촉에 준하는 납부 최고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넘깁니다. 이제 독촉과 납부 최고를 배울게요. 독촉, demand예요. 영어로 demand 달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납세자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의 선행 절차로서 독촉이라는 걸 해요. 근데 독촉장도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다만 붙어볼게요. 납기 전 징수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끊어보세요. 이따 배울 거야. 납기 전 징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야. 다른 애들이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야. 나도 빨리 가서 국가도 뺏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거나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독촉장 발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독촉장 발급하지 않는 케이스가 꽤 있어. 그럼 체납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돈 등기부편도 하지만 피곤하잖아. 왜 독촉 사실 왜 하려고 하는 거? 압류하려고 하는 거잖아. 10,000원도 안 되는데 뭘 압류를 해?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거고요. 최고는 결국 독촉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최고라는 말은 독촉과 같은 말인데 제2차 납세 의무사에 하는 것을 의미하죠. 독촉장과 납부 고지서의 기재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독촉 기한 이것도 훈시 규정이야. 그래서 20일 내. 원래 납부는 30일이었죠? 20일 이내. 뭐 훈시 규정이야. 훈시 규정. 중요하지 않아. 별표. 독촉의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하지. 독촉의 효과가 뭐냐. 독촉하면 첫 번째 돈 달라고 했죠?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지가 아니야. 중단돼요. 독촉은 이제 강제적 징수 절차로 가기 위한 선행 절차야. 나 이제 압류 간다. 독촉장에 써져 있는 거야. 압류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사람들이 보고 많이 놀라겠죠? 그렇잖아요. 놀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재산을 안 빼돌린 사람. 안 놀라는 사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거죠. 미리 준비했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보시면 독촉 후에 압류 요건이 충족되는 거야. 3번은 사실은 요건 아닌데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 단. 자, 그 별표. 제일 중요한 거야. 납기 전 징수 있죠? 아주 급박한 상황이야. 그럼 독촉하고 압류하기 너무 늦어. 확정 전 보전 압류. 느낌이라는 게 있어. 압류를 치는데 확정 전이야. 확정 전. 뭐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러면 독촉 없이 압류 가능하다. 확정 전 보전 압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면서 만나게 되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거야.
지금 이거 체납자가 보통 애들이 아니야 이게. 나는 일하면서 딱 한 번 걸려봤어. 딱 한 번. 내가 내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병원이었는데 비뇨기과 하시는 분이었어. 비뇨기과. 뭐 어디서 했었는데 이분이 수술을 많이 했어. 이게 너무 그런가? 어쨌든 수술을 많이 했는데 다 탈루했지 탈루. 왜냐면 사람들이 카드 안 긁어요. 현빵으로 결제한 거지. 근데 이게 털린 거야. 그렇죠? 1년에 한 40억 정도 매출하더라고. 40억. 조그만 병원인데 40억을 매출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과세관청이 조사 나오자마자 세액도 확정되기 전에 걸어버리더라고. 압류를. 확정적 보전 압류야. 왜냐면 이 경우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50%야. 50% 대박. 거기에 가산세 붙지, 부담가치 붙지. 그러면 40억 놀았으면 세금이 60억 정도 남아 이게. 세금이 60억 남아. 이 사람 죽죠. 근데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그 사이에. 그래서 그냥 바로 걸어버리더라고.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한테 안 걸어. 웬만하면 안 걸어. 근데 확정도 제기. 확실하잖아. 자기들 보기에 이거 세금 부과되고 확실하다고 느끼면 확정전 보전 압류 가고요. 그땐 독촉 없이 그냥 바로 압류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납기 전 징수로 확정은 돼 있었겠죠. 근데 납기를 30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줬다가 독촉까지 했다가는 남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독촉 없이 압류 가능하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우리가 납기 전 징수 했단 말이에요. 요거 배우는 거지. 납기 전 징수. 첫 번째, 세액은 확정돼 있어요. 세액은. 그런데 뭐야? 원래 만기가 있는 거지. 우리가 빚을 냈을 때 여러분 은행에서 빚을 내봐요. 이자만 제때 갚으면 둘이 계약했잖아요. 1년 있다 갚기로. 돈을 오늘 당장 갚으라고 하면 못 갚아. 신용불량자 별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갚으라고 그러면 다 못 갚지 뭐. 너 마통 있어요? 마통 없어요? 아,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수 있지. 마이너스 통장.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직업이 없어. 내가 뚫을 때는 직업이 있었어. 근데 1년 후에 직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만기가 온 거야. 마이너스 통장 1년이라고. 만기가 왔는데 아무 직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은행은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안 갚으면 세무사들 마통 뚫어준다고. 세무사들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인데 마통 뚫는 사람 조심해야 돼. 돈 빌렸잖아. 근데 1년 있다 세무사한테 물어본다고. 지금 직업이 있어요? 근데 직업이 없어. 재직증명서가 없어. 뭐예요? 그때 학교 다녀요? 그러면 얘들이 얘기한다고. 아, 갚으셔야 되는데. 그럼 한 2천 썼어. 그럼 못 갚죠? 그렇다고 신불자를 안 만들어. 아, 못 갚으시면 이자를 올려받겠습니다. 이래요. 이자를. 그래서 이자 갑자기 막 4%대 뚫었다가 7% 8% 올라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으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방법 하나 있어. 그 만기가 오기 전에 다른 은행으로 가면 돼. 처음엔 다 잘해줘. 여자친구 있었어요? 처음엔 다 잘해줘. 어쨌든 처음에 엄청 잘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가 또 낮아. 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원래 만기가 있어. 그게 기한의 얘기라고 하는 거야. 세금도 원래 납부 기한이 있으면 그때까지 내면 돼. 그때까지 내가 돈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만기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지금 내라는 거야. 그게 납기 전 징수예요. 사유가 있죠. 사유가 1번부터 6번까지는요. 다 급박한 사유야. 그래서 뒤에 배우게 돼. 교부청구.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이 압류를 해놨어. 선행 압류가 있었어. 그때 나도 숟가락 얹는 거야. 조세 채권도 달라고. 다른 사람이 이미 압류했을 때 숟가락 얹는 거야. 급한 거지. 그건 더 급하겠지. 다른 사람이 이미 상차려서 가져가는데 거기다 숟가락이라도 얹어야지. 근데 납기 전 징수는 두 개가 더 있어. 첫 번째 체크. 포탈. 조세 포탈 행위가 있어. 그럼 빨리 걷어내야지. 두 번째요. 이거 출국했어. 출국.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어. 아셨죠? 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급박한 경우를 한번 보지. 급박한. 느낌이 오죠. 1번.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고 있어. 다른 세무서가 이미 빨딱 꽂았다는 얘기야. 나도 꽂아야지. 두 번째. 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꽂았어. 그죠? 나도 꽂아야지. 강제 집행을 받고 있어. 일반인들이 지금 경매 올리고 그런 거죠? 네 번째. 이게 뭐야? 어음법 수표법에 의한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어. 사람들이 이런 걸 뭐래? 부도났다고 하는 거지. 당자 텄는데 부도나고 이런 거지. 경매가 개시됐어. 경매. 위에 강제 집행하고 경매는 같은 건데요. 밑에 경매는 근저당권이 있었던 거야. 저당권이. 밑에는 채권을 확인받아서 경매 치르는 거야. 법인이 해산한대. 해산하면 지네가 자녀재산 분배하고 막
처분할 수 있죠. 파산은 사유가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파산 관제인이 알아서 잘해줘. 알아서 잘 나눠줘. 그렇죠? 순이에 따라서 잘 나눠줘. 빼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납기 전 징수 사유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글자까지 딸 건 없고 내 생각에는 1번, 2번, 3번, 5번은 확실하지. 다른 사람이 빨대 꽂았을 때지. 차라리 빨대를 적어라. 빨대 꽂았을 때지. 4번은 뭐야? 부도 났죠? 부도 해산이지. 파산 아니고. 7번, 8번은 뭐야? 포탈. 그치? 거소를 두지 아니한대. 그래서 기출도 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야? 오지 5. 답을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이게 다 빨대 꼽는 행위가 여기서 더 이상 창의적으로 이 문구 이외에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예측하건대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파산이야. 그래서 화살표 하나 넣고 예측으로 내가 만든 거야.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예측한 거야. 예측. 근데 안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다음 페이지 대상국세. 내가 그냥 상상으로 예측한 게 아니라 판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어. 어쨌든 대상국세. 세금 안 낸 건 다 들어가는 거지. 근데 확정됐어야지. 확정. 그래서 납기 전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확정된 국세. 확정된 국세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당연히 들어가고 납세 의무자도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확정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원천 징수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1번부터 5번까지는 결국 뭐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열거된 거네. 열거. 이미 고지한 국세 등등등이 있지. 통지 원천징수.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한 거. 원천징수. 그래서 기출문제 16년 봐봐요. 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 고지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있지. 이게 내가 기출문제 보고서는 지금 뭐 OX 부르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국기법이랑 연결돼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지문이 또 출제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4번도 봐봐. 4번 밑에도 똑같은 거 아니야. 납기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원천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원천 징수가 항상 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절차 있죠. 절차. 납기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했죠. 징수라는 얘기는 뭐야? 압류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돈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납기를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황하겠죠? 당황해도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기한 변경됐다고 통지하는 거지. 자, 국세징수법에서 효력이 되게 중요한가? 어떤 절차의 효력? 첫 번째.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돼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특례를 두고 있죠. 원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14일을 주는 거잖아요. 14일. 하지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으면 본래 납기나 아니면 본래 납기 후에 고지서가 도달했으면 도달한 날. 당연히 둘 중 늦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거기 써놨지. 본래 납부기한. 요때 납부기한은 최초의 납부기한을 얘기하는 거야. 납기 전 징수에 따른 납부기한을 얘기하는 거야. 납기 전 징수에 따른 납부기한. 그러니까 요게 본래 납부기한이 될 수도 있어. 14일 이런 거 무시한다는 거야. 오른쪽에 가보면 고지서가 도달한 다음에 납부기한이 나오는 경우. 왼쪽은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경우.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독촉을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의에서 찾을 수 있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지. 납기 전 징수 겁나 급해. 근데 여러분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이때 받아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데 과적을 받아주면 확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배제 대상이야. 요거는 국세기본법에서도 배웠고 지금 또 배운 거야. 그래서 4번 별표. 잘 잊는 거야. 잘 읽는 거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배제 대상이다. 납기 전 징수 사유 있으면. 이게 세법학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기출문제도 심지어.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넘기세요. 이제 우리 징수유예로 갑니다. 자, 징수유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헷갈리면 안 돼. 징수유예가 뭐야? 봐달라는 거지.
제가 돈이 없어요. 봐주세요. 돈이 없다고 봐달라는 건 두 가지 제도가 있어. 첫 번째는요. 기한의 유예 자체가 있죠. 그건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야. 얘는 국세징수법에 있는 거. 징수유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요. 미리 가서 얘기하는 거야. 저 돈이 없어요. 신고를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이러면 여기 징수유예를 적용받는 거야. 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거야. 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거야.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징수유예가 뭐냐면 요 느낌 알면 돼. 세무조사 받았어. 과세관청이 결정하겠죠. 경정하겠죠. 고지서 나오기 전에 가서 봐주세요. 좀 늦게 낼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고지서 나온 다음에도 봐주세요. 늦게 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게 징수유예제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면 고지 전에 징수유예 할 수 있어. 고지 전. 세무서가 고지서 날리기 전에도 징수유예 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그럼 국세기본법하고 헷갈려요. 아니야. 국세기본법 보통 내가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 얘는 고지야. 고지. 그러니까 고지 전에 징수유예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두 번째는요. 체납 상태로 들어갔을 때 징수유예 하는 거야. 그러면 고지서가 나왔어.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뭐야? 납기가 종료되기 전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 고지서가 이미 나온 거야. 나온 거. 나왔는데 납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봐달라고 하는 거지. 좀 늦게 낼게요. 늦게. 할부해줘 뭐 이런 거지. 사람들은 징수유예라는 어려운 말 안 쓰지. 할부해줘. 할부. 그럼 나눠서 낼게 이런 얘기하죠.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제도는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업 빼고 중소 중견기업이면 아니 개인사업자면 다 이거 하지. 돈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요. 괜히. 나눠서 내야지.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났어. 아이고. 그러면 제대로 안 낸 거잖아. 이제 독촉 들어올 거 아니야? 독촉 들어오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어요.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 요게 납기 후 체납 처분 전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징수유예다. 그러면 어느 단계부터는 징수유예가 좀 힘든 거야. 그림 봐봐. 그림. 어느 단계부터는 징수유예가 힘든 거야. 27페이지 가보세요. 5-27페이지. 그 그림 보고 알 수 있겠지. 징수유예라는 말이 어디까지만 징수유예가 있어. 체납 처분 유예는 없는 거야. 압류되고 나서는 얄짤이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아, 요렇구나. 다음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그래서 요 제도가 있다.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는 되게 특이한 제도야.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일반적인 징수유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조금 의미 있는 거 풀어볼까요? 왼쪽에 1번.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아니죠. 우리 징수유예된 세액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오른쪽 일반적인 이제 징수유예 갑니다. 징수유예란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과세관청이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해하셨죠? 고지 자체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거나 납부기한을 수정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 사정이 어떤 거예요? 딱한 사정이 있겠지.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배우는 기한의 유예 있었잖아요. 기한의 연장, 그거랑 거의 유사하죠. 재해가 발생했어요. 돈이 없는 거지. 도난 당했대. 뭐 어떻게 하겠어.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사업의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에 처했대요. 아프대요. 돈이 없죠. 근데 거기 준하는 사유도 있잖아. 심지어. 6번은 별게 아니라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이에요. TP, 이전세제 가격 쪽으로 간 거야. 이런 게. 그래서 그 경우에도 징수유예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 징수유예 기간이요. 맥스 9개월이야. 이미 국기법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맥스 9개월. 근데 만약에 6개월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일단 6개월까지 끊어. 그죠? 그런 다음에 다음 3개월은 분납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맥스 9개월이야. 근데 6개월 안에서 정하는 거야. 근데 보통 6개월 줘요.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지날 때 또 한 번 받으라고 그래. 실무에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그래서 6개월 초과하면 그 다음 3개월 분납. 그래서 내가 분납 스케줄도 자기가 써서 내. 분납 스케줄도. 자, 징수유예 대상 국세.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봐봐. 그러면 상속 증여세를 배우면 좀 쉬운데 상속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 연부연납. 연 단위로 나눠서 내는 거야. 막 5년 이렇게 나눠서 내. 근데 그거조차도 봐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된다 이거 된다. 우리 법은 연부연납도 포함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연부연납. 이미 봐주기로 했는데 또 봐주냐 이거죠. 봐줄 땐 또 화끈하게 봐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부연납 포함된다. 이거 중요한 거야. 연부연납. 아니 생각이 마음 같아서는 증여 받았어. 증여. 그치? 자, 제가 그렇게 진짜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우리 회장님들 재산 있었어. 재산. 재작년에 내가 증여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 재작년에 증여를. 느낌 이상하다. 그냥 촉이었어. 촉. 느낌 이상하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증여하시라. 왜냐면 그걸 이제 제일 많이 하겠지. 10년 단위 합산이기 때문에 10년 단위 합산인데 빨리빨리 증여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좀 아까워하시고 또 아들 주면 또 아들 자기 잘 안 하고 막 그러고 원래 근데 재산 많으니까 다 증여하세요. 증여. 빨리빨리 증여하세요. 이유를 막 얘기해달래. 10년 합산 얘기하면서도 느낌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시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대박 올리죠. 그래서 엄청 많이 증여. 세금이 엄청 주는 거야. 다들. 그죠? 그래서 역시 원액회사 역시 뭐 보는 눈이 있네 말은 얘기 그냥 느낌이었어. 아님 말고 뭐 이런 거였죠. 아님 말고. 근데 그렇게 받았잖아. 건물 100억짜리 받아. 세금 낼 돈이 없지. 연부연납 받아. 근데 연부연납 할 때 마음은 나중에 1년 뒤면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스케줄 어떻게 짜는 줄 알아? 연부연납 하지. 그러면 이걸 5년 단위 막 5년 잡았잖아. 그래도 내야 되는 세금이 막 6억 7억이야. 마음은 100억짜리 건물 받았잖아. 공시지가 100억이지만 실제는 150억이래. 그럼 월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낼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 나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사실은 그걸로 다 못 내는 게 그거 받은 거 종합소득세 내야 되잖아. 절반 뺏긴다고. 그럼 남은 돈으로 연부연납 채워야 돼. 그 돈이 모자라. 대박이지. 그래서 증여 한번 받잖아. 건물 한 거 받잖아. 그럼 10년 동안 자기 돈 없어. 증여세 내느라고. 증여세 내기 위해서 임대 받았죠? 그것도 소득세 내. 종합소득세. 없어. 10년 동안은 그냥 국가 거야. 국가 거. 그 사람들 말로는. 완전 국가 거야. 그럼 증여세 무서운 거야. 그 사람들한테.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지네. 빚쟁이네. 맨날 이런 얘기해. 자기가 증여를 받았어. 건물이 생겼죠. 나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빚쟁이야 빚쟁이. 맞는 말이지. 맞는 말. 국가의 채무가 된 거지.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어쨌든 그래. 연부연납도 그래서 못 내. 그래서 징수해야죠. 또 가서 얘기 부탁합니다. 어차피 연부연납 받으면서 담보 들어갔어. 징수유예 받을 때도 담보 들어가거든요. 이미 담보권 안에서 충분히 있어. 다 계속 들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독촉에 의해서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징수유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납처분 유예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촉 별표. 독촉에 의해서 지정 납부기한이 지났어. 이제부터 뭐로 들어가는 거야? 압류잖아, 압류. 압류 들어가면 끝이라고 그랬죠? 즉,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이 있단 말이야. 그거 지나면 바로 압류잖아. 그러면서 독촉에 의해서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징수유예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제는 체납처분 유예만 있어. 이해하시겠죠? 징수유예는 아니고 체납처분 유예만 있다. 다음 페이지 절차 이미 다 배웠어요. 징수유예 하려면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 3일 전까지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10일 전에 가서 신청했으면 승인해 준 거를 의제하고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거고 3일 전에 신청서 그 다음에 승인 여부 통지 다 똑같습니다.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하지. 직권으로 징수유예할 수도 있다. 기한에 유예했을 때도 담보 요구했었죠? 이 경우도 담보 요구해. 똑같아. 기본적으로 내가 국기법 할 때 뭐라 했어? 담보 유예, 담보 요구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규칙 사유로 돌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징수유예 효과. 자, 그림 잘 보시고. 자,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있었고 그때까지 신고 같은 걸 안 했어. 과소신고했어요. 그럼 가산세 붙여가지고 납세 고지 나오고 납세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있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이나 납부 최고가 있고 독촉장 안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적 징수 절차. 이때부터는 징수유예였고 체납처분 유예만 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납기 시작 전에 징수유예나 고지액의 징수유예나 어차피 납부기한 최초의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붙지 않아? 옛날 가산금이 붙지 않아. 지금 말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독촉장이 이제 나와. 왜? 납부 기한에 의한 최초 납세 고지서상에 납기까지 돈을 안 냈어. 그럼 옛날 말로 하면 가산금 3%는 무조건 붙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 3%짜리는 여전히 부과가 되는 거야. 3% 넘는 거 있죠. 0.025%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부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거기까지 넘었어. 독촉장까지 넘었어. 그때는 다 부과 되는 거야. 다. 3%짜리든 0.05%짜리든 다 부과 된다. 자, 효과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징수유예해 주는 거지. 징수유예. 뭔가 봐주고 있죠. 그럼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야? 정지되는 거야? 정지되는 거지. 중단은 돈 달라고 할 때, 유예는 돈 미루어 줄 때. 그래서 정지다, 정지다. 그래서 징수유예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징수유예 기간에는 국세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남은 기간만 새로 시작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납세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지. 유예해 준 경우는 체납에 포함시키지 않았잖아. 그렇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건데요. 봐주고 있는 거 써. 봐주고 있어. 그러면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압류는 안 되는 거지. 봐주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압류는 못 치지만 뭐 할 수 있냐면요. 다른 놈들이 압류 쳤을 수 있잖아. 그때 나 숟가락 얻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부 청구는 가능해요. 참가 압류도 압류거든요. 그래서 참가 압류라는 것도 압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참가 압류가 아닌 교부 청구만 할 수 있다. 밑에 회생시 징수유예제도가 2020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부칙을 보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회생에 따른 징수유예도 국세징수법 규정을 쫓아간다는 거를 우리 법조문이 가져온 것 뿐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징수유예했다가 취소하는 거야. 여기 핵심은 딱 하나야. 징수유예했다가 취소한대요. 여기 보면 징수유예 취소. 징수유예 취소. 왜 취소해? 얘가 지금 징수유예 취소하는 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돈 안 내놨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말 잘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징수해 줄 거냐 이거지. 이게 핵심이야. 야, 봐줬어. 근데 얘가 봐줬네. 그러면서 봐주면 담보 제공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분납해서 돈 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징수유예를 취소를 시킨다고. 근데 다시 지난번에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요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럼 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어려운 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다시 징수유예해주면 또 어떻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또 안 갚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말 안 듣는 놈은 계속 말 안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징수유예 못해.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봐봐. 1번부터 4번. 화살표 보지 말고. 첫 번째 납부 제때 안 하는 놈. 결석하는 놈 늘 결석하죠. 지각하는 놈 늘 지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납부 제대로 안 했어. 두 번째 아이고 명령을 안 따라 담보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놈은 진짜 죽일 놈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 제공했는데 그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3번은 좀 그렇지. 얘 잘못이야? 그건 아니잖아. 4번 봐봐. 아이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서 유예 기간까지 국세처럼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얘는 이미 끝난 애지. 끝난 애. 3번을 제외하고 1, 2, 4번 있잖아요. 얘는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어. 3번은 징수유예 가능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밑에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 체납에 대해서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 되는데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앞에 지문 때문에 그렇지. 재산 상황 이거는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송달불능 가볼게요. 송달불능. 자,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는 앞에 징수유예와는 그 취지가 전혀 달라요. 전혀. 자,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우리 국세부가에 제척기간이 있고 징수권이 있어. 제척기간. 응? 그러면 송달이 불능이 돼. 불능.
그쵸? 그러면 이 불능이 된다는 얘기는 내 불능이 됐어도 이걸 확정을 시켜. 예를 들어서 도달된 거, 공시송달 같은 거 해서 확정을 시켜. 그러면 확정시키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찾지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굳이 확정시키지 않고 제척기간 살아있을 때까지 최대한 딜레이 해놨다가 제척기간 끝날 때쯤 딱 확정시켜서 소멸시효도 더 길게 가는 게 조세채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지. 굳이 앞으로 송달 불능이 나가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개념으로 만든 거야 이게. 한번 볼게. 납세자의 그 밑줄 한번 가보세요.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송달 사유 3개 중에 이게 하나죠. 하나. 국에 있는 경우, 그렇죠? 혹은 마지막 규정, 징수불능 케이스 있지. 근데 그거 중에 두 번째만 있는 거,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뭐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납세 고지서 어쨌든 못 찾고 있는 거야. 송달할 수 있을 때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그래서 다른 공시송달 사유는 징수유예 사유가 요 징수유예 사유가 아니야.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고요.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는 부가 결정을 자 동그라미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철회라는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장래효만 있다. 아, 그건 안 배우나? 다른 법에서 뭐 행소나 뭐 상법에서 안 배워? 지금 배워. 철회라는 건 소급표가 없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야, 앞으로. 그래서 취소라는 말과 철회라는 말은 달라요. 철회한다. 소급표가 없어요. 요 말의 그 앞에 사유랑 연결지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 철회한다는 건 앞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결정을 철회를 하면은 확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간다는 거지. 만약에 이거 부가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세법화 이런 거 좀 많이 배운 사람 느낌이 있어. 부가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겠다는, 과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건. 말장난이 아니라고. 철회한다는 건 할 수 있는데 내 잠깐 안 해? 이거지. 취소는 뭐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이거 완전 다른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말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철회라는 말과 취소라는 말은 다른데요. 철회한다는 얘기는 부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래효가 있다는 거야. 취소한다는 얘기는 뭐야? 확정시켰다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부가 또는 징수의 재개라는 말 있죠. 철회한 다음에 얘 재산이 발견됐어. 그리고 어디 있는지 찾았어. 그럼 다시 부가 징수 절차를 밟아야지. 부가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정시키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확정됐으니까 징수 절차가 하면 되지. 시효 중단. 여러분 송달 불능으로 인해서 징수 유예를 해. 그러면 지금 이 유예에 있어서 시효 중단이나 이런 효과는 아무것도 없겠죠. 확정도 안 시켰으니까. 제척기간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면 세무서장은 첫 번째 송달 불능으로 인하여 어딘지 찾지 못하는 거야.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징수를 유예한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부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난리 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취소시킨 거야. 이거는 뭐 세무서가 진짜 뭐 이 사람한테 무슨 뭐 혜택을 주는 수준은 넘는 거지. 말장난이 아닌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교수님들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이게 법을 아느냐 모르냐를 그대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 다 하나 바꿨다 이러면서 막 취소 막 이런 거라고. 그 장난을 칠 수 있는 여러분이 문제 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장난치죠.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내는 건 장난이죠. 장난. 문제 만들려고 해봐. 그러면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거 바꿔놓지. 내가 느끼에 뭐 어느 정도 할까? 요런 막 이런 거야지. 세무서장은 송달 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위한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는 부가 결정 말고 경정 낼까 막 이런 거지. 그 장난도 틀리지 대부분. 그치? 대부분 틀린다고. 어쨌든 내가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애들이 모의고사 그 말장난 친 거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보기엔 틀리지 않아 그 지문이. 그런 게 되게 많아. 어쨌든 취소할 수 있으면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기출문제 말장난가 맨날 똑같지 맨날. 많이 비슷하잖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어마어마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납액의 징수 업무 위탁. 야, 세무 공무원이 바빠 죽겠는데 그치? 이걸 일일이 거들어 다니기 힘들잖아. 실제는 근데 많이 거들어 다녀. 많이 열심히. 근데 이게 구치가 큰 게 있어. 금액이 작지 않아. 그럼 세무 공무원이 세법의 전문가일 수는 이죠. 이 세법의 전문가인데 이게 뭐 재산 팔고 뭐 경매시키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야. 차라리 그럴 바엔 걔네들한테 시키는 게 낫겠지. 전문가한테. 보세요. 세무서장은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위탁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금액이 큰 것만 위탁하는 게 맞겠어? 작은 걸 위탁하는 게 맞겠어? 큰 놈을 위탁해야지. 작은 건 걔가 하나 내가 하나 비슷한 거지. 큰 놈 했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1억 원 이상일 때만 하는 거야. 1억 원 이상일 때만. 그래야지 얘네들이 홀딩 잘하고 하겠지. 금액 작으면 안 해. 우리 원래 고액은 500이었죠. 그리고 인권 치면 5천이었지. 그거보다도 더 큰 거야. 이건. 웬만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건 수수료 주면 우리 남는 것도 없어. 수수료가 얼마야? 대박. 25% 범위 내에서. 실제 20% 정도 준단 말이야. 20%. 남는 게 뭐가 있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탁의 범위 있죠? 이게 대부분 누가 하시냐면 여기도 자산관리공사로 취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요분들이 전직 은행원 출신들이 많아. 현실에서 은행원들.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분들은 월급은 되게 작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성과급 제도에 성과급.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래. 체납자 우리가 못 찾으니까 주소 거소 확인도 해준대. 재산조사도 해준대. 그죠?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방문 상담이라고 끝에 표현이 협박 이렇게 안 썼어. 상담 이렇게 적어야지. 상담. 단순 사실행위 이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막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는데 이 직원들이 보니까 엄마 이거 거둬 오른 대로 20%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꼭 다 돌아다녀야 돼? 사업처럼 하면 되지. 하도를 주면 되는 거야. 하도. 수백 명 내 친구들 야 니네 하나씩 가. 나랑 반가에 하자. 그럼 친구들도 무리를 해요. 사람이 자기 수수료가 높으면 무리하지 않아. 인생은. 내가 받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무리하지 않아. 내가 받을 게 없으면 무리하게 돼 있어 항상. 그런 거 여러분 장사 같은 거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하도를 주면 퀄리티가 좋아지지가 않아. 대부분. 왜? 내가 1억 받고 일하는 거랑 내가 그중에 5천 받고 얘 5천 한대. 하도를 주면 얘가 진짜로 어때야 돼? 퀄리티가 좋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나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주식 평가 이런 거 좀 맡길 생각도 많아.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내가 한 1,000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뭐 그래도 내가 하도 좀 내 1,0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그래도 못해도 5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막 하겠대. 근데 50만 원 이상 받으려면 자기 퀄리티가 있어야 돼. 1년차 2년차를 어떻게 시켜. 그렇잖아. 어쨌든 하도를 줄 때는 퀄리티가 낮아져. 그래서 이거 하도 못 주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하도 주는 순간 상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협박으로 이제 바뀌어. 이제 이거라도 받아내야 되니까 칼부림 나고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위탁 수수료 줄 수 있고 한 번 주면 1년 주지. 계속 주면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끝까지 받아. 1년 안에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된다고 해야지. 근데 물론 재위탁 할 수 있는데 재연장할 수 있는데 돈 받으면 해제해야 되겠죠. 자, 넘기세요. 이제 우린 강제적 징수 절차로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